네, 이번 한 주 뉴스를 깊이 있게 내다보는 시간이죠. 정치 기상도를 알아보는 정치예보관 신지호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전당대회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이번 주에 정치권 기상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표결 처리될 전망이고요. 과방위에서는 내일 방통위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또 9일에 방송장악 청문회까지 연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와중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방위가 제일 바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 한 줄 총평부터 듣고 가죠. 예,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여의도 정치권을 보고요. 예. 그 양당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제일 설득력 있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아. 힘이 이제 생긴 건가요? 그런데 이제 이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예. 한동훈 대표가 새로운 에너자이저로서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 네. 그게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인데 국민의힘에는 약했던 힘이 보강이 되는 어떤 그 한동훈 체제 계기를 출범을 계기로 해서 그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라는 것은 전당대회가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래서 이제 없어지는. 예. 40 총선에서 이제 192대 108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차이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조금 어떤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임시국회 첫날인데요. 7월 국회 내내도 뭐 필리버스터 했다가 종결했다가 뭐 표결 처리하고 이게 반복이었는데 오늘도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할 걸로 보여요. 이게 노조 파업의 어떤 손해배상 물릴 수 없게 하는 뭐 그게 좀 핵심 내용인데 거부권을 건의를 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입장이니까 네. 아마 8월 국회도 제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파행을 좀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자체로 170 몇 석이고 조국당까지 합쳐서 192석인데 이게 주체를 못해요. 그 거대 의석을 소화 능력이 없고 예.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하면서 주체를 못하는 이런 형국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무더기 법안 통과의 목적이 사실은 입법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보여준 대통령의 불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탄핵도 그게 어떤 공직자가 그 직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 파면 자체가 최종 목적이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탄핵 소추 통과시켜 갖고 직무정지. 시키는 것. 그러니까 탄핵의 목적이 파면이 아니고 직무정지고 법안 통과의 목적이 입법이 아니고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의 불통 클로즈업 시키려는 거. 예. 예.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무한 반복이죠, 지금. 네. 대통령은 지금 오늘부터는 휴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기는 한데요. 민주당이 그런 목적이라면은 이게 아무리 뭔가 이렇게 여당 쪽에서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뭐 법안 강행 처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좀 무한 반복은 되겠어요. 네, 앞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당이 그 의석수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108석이다 보니까 이제 8석이 지켜지느냐 계속 가느냐. 예. 뭐 그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거는 뭐 한국 경제를 결정적으로 망치려고 작심하지 않으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도요. 이건 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뭐 좀 희한한 걸 들고 나왔는데 너무 그거는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헌법에도 보면요.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그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예산과 관련해 갖고 네. 이게 체크 앤 밸런스로 이제 정부와 국회에 나눠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25만 원 그거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권 분립에 위반된다 하는 네.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부 지금. 권한인데 국회가 할 수 있다. 그런 그렇죠. 게 처분적 법률 뭐 이런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이것도 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예. 예, 어쨌든 뭐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상황은 그런데 한동훈 대표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풀어야 하고 일단 본인 어떤 취임 이후에
한동훈 체제를 좀 구축하는데 좀 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친윤계 정점식 정책의장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할 거냐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고 관심이었는데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좀 여유는 생긴 것 네. 같아요. 이게 물밑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날 아침에는 최고위 회의에 들어오길래 그냥 버티기 들어간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기 대통령과의 그 회동이 있던 날 예. 국무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국무회의가 보통 한 10시 정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전날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작업이요. 작업은 뭐냐면 네. 용산에 나 좀 그 가서 대통령님도 만나고 싶고 뭐 하고 싶다. 아, 소통을 하기 위한 작업, 예. 밑작업.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이후에 보면요. 늘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다가가요. 예. 한동훈 대표가 다가가고 전당대회 끝나고도 원래는 당선 축하 전화가 대통령실로부터 걸려오는데 먼저 전화 드렸잖아요. 그 전에 빨리 했죠, 전화를. 예, 전화 드렸고 그리고 그때 만찬 활동에서도 그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통령께 이거저거 특히나 뭐 체코 원전 수주 뭐 그런 그 경위라든가 궁금해하고 묻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청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죠. 네. 정점식 의원도 그런 그 물밑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잘 몰랐겠죠. 예. 네. 아, 뭐 물밑에서 좀 진행된 과정을 모르고 네. 했다가 좀 그 과정이 좀 확인이 되는 그렇죠. 그 와중에 네.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보니까 근데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것까지는 아닌데 좀 규정이 바뀌면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 추인을 하는 절차가 있더라고 의원총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후 1시 반에 의총이 예정되어 네. 있잖아요. 뭐 그동안의 관례로 봤을 때는 박수 정도로 할 것 같기는 한데 일부 정말 뭐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목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표결하자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가겠나 싶은데요. 지금 그 당원을 보면요.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예.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쳐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원내대표의 협의 이건 끝냈잖아요. 끝냈죠. 지금 김상훈 신임 정책위 의장을 한동훈 대표가 단독으로 딱 찍은 게 아니잖아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충분히 협의한 끝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의 의사도 반영이 된 결과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합작품이에요. 그 김상훈 신임 정책위 의장은 네. 그거를 의원총회에서 누군가가 그거를 이거 아닙니다. 그럼 얼마든지 뭐 의견 개진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주말 지나면서도 조용한 거 보면은 네. 그냥 뭐 어느 정도 신임 정책의장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인선들도 있던데 우리 예보관님도 이름이 오르내려가지고요. 오늘 뭐 설마 마지막 방송 되는 건 아니시죠? 그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뭐 대표께 뭐 모든 걸 이름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 뭐 오늘 뭐 발표가 있다고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뭐, 아마 발표가 네. 있을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 요새 보니까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오늘부터는 중진 의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시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 그 TV조선 강적들에 나가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하지 않던 좀 워딩이 몇 개가 있어요. 네, 저 이제부터 정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요. 이제부터 정치를. 이제까지 수십 년을 공직자, 법률 공직자로 살아온 삶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움직이겠다는 그 신호탄이었어요. 시그널이었어요. 그건 네. 뭐냐면은 법률가는요.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그쵸. 따지면 되는 건데 정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 정치는 합법, 불법도 중요하지만 정치력으로 풀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황우려 비대위원장하고 오찬 끝나고 주저앉아갖고 기자들 백불 하는데 네, 그 둘이 손잡은 거 보셨죠? 예, 근데 쭉 잡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다 해서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좀 날씨도 덥고 뭐 손에 땀이 나는지 살짝 빼려고 네. 그러는데 한동훈 대표가 다시 잡아당기잖아요. 뭐 그런 게 일종의 정치
행위예요. 네. 예. 뭔가 좀 중진들도 만나서 네. 얘기도 많이 듣고 네. 앞으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거군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간의 세간의 평이 뭐 스마트하고 멋지고 뭐 다 좋은데 너무 좀 냉혈 뭐 아니냐. 네. 뭐 이런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네. 너무 칼같이 뭐 이런 거 아니냐. 네. 근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하는 거를 말로 하면 뭐예요? 행동으로 보여줘. 행동으로 보여주는. 예. 왜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그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났을 때도 조금 차가워 보인다.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지적이 좀 있었죠. 예. 예. 그걸 이제 좀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지인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강적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인데 거기서도 얘기를 하신 게 좀 대통령과의 만남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뭐 네네. 밑작업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본인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이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역대 그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간의 어떤 의사소통 그 루트가 어떻게 됐는지 다 제각각일 테지만 네. 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요 그냥 다이렉트가 가능한 사이예요. 다이렉트. 그 전당대회 당일도 바로 사전 예고도 없이 바로 전화해서 그냥 통화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훌륭한 중재자가 또 조력을 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다이렉트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 뭐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만들어질 때도 그 저 용산 회동이 만들어질 때도 아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정도가 거기 이제 개입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중간에 뭔가 누가 사실 이제 정진석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렇죠. 가장 책임자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누가 끼지 않아도 바로 소통이 가능한 그렇죠. 그런 사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부터 좀 보여줄 만한 행보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이 돌아오면 민생 얘기를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이슈가 뭐가 있을까? 정책적으로도 좀 풀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민생인데 지금 예. 민주당은 뭐 말로는 뭐 25만 원 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민생이 아니고 네. 다 정쟁용 그 뭐 사안들이에요. 예. 정쟁용 사안들. 네.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집거 기간 동안에 최초로 나온 SNS 메시지가 뭐였어요? 해외 직구 문제였고요. 예. 2호가 고령자 운전면허 그 문제였고요. 네. 또 그다음 최근에 보면은 이제 팀F 사태도 정치권에도 최초로 이제 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일본도 살인 문제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최초로 제기했고요. 지금은요. 엊그저께 이제 인천 청라지구에서 전기차 그 화재 폭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피해가 엄청난데 예. 지금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안 돼서 원인이 규명이 돼야지 솔루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이제 제시하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것도 바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 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 그거를 민생 이슈에 네, 대해서 민생 이슈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 그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 비공개로 조규용 복지부 장관을 좀 만나서 네. 이 지금 의정 갈등 관련된 보고를 좀 들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가지고 그 사실 총선 기간에도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의료 갈등, 의정 갈등 문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표로서 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의대 정원 그 증원하는 거는 일단 뭐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 그렇게 좀 그 의정 간의 원만한 합의 없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그 네, 여러 가지 파행적 양상 예,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거든요. 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여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든가 네, 여기 이제 그 빅5 같은 데도 이제 그 전문의 구하기도 힘들고 뭐 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지금의 그런 것들이 의료 공백으로 현실화될 수가 있으면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봐요. 네. 국민들과 환자들의 부담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의료계와의 관계, 악화된 관계를 어떤 식의 뭐 조치와 대화를 통해서 그나마 좀 복원시킬 수 있을지 예. 그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좀 풀어나가는 이런 걸 좀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한창입니다. 8월 18일에 최종적으로 신임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이게 결과보다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 거냐,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될 거냐, 이게 좀 관심인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호남 경선이었는데 80%대 득표를 유지를 네. 하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투표율도 좀 낮은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9대 명이냐 8대 명이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네. 결정됐어요. 뭐 네. 최소 뭐 80%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예. 90% 언저리 될 텐데, 그다음에 수석 최고위원도 뭐 2위 김민석 후보로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이고 오다에 의해서.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네. 주말에 이제 호남, 전북, 광주, 전남 예. 이 세 군데 평균 투표율이 23%인데 이게 이제 지난번 2년 전 전당대회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네. 예. 호남이면은 반토막이 아니고 한 10% 이상 10% 떨어졌다. 이상. 예.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투표율이 제일 높은 데가 대구인데 대구가 50%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당세가 제일 약한 데서 50%가 나왔고 당세가 제일 강한 호남에서 대구의 절반도 안 되는 23%가 나오고. 그건 어떤 의미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흥행에 실패했다라는 거고. 네. 민주당은 이제 권리당원이죠. 당원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그 권리당원들의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럼 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을까? 뭐 보나마나 뻔한 게임이다. 예. 보나마나 게임.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는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 민주 없고 조국당에는 조국만 있고 99.99%와 예. 90%만 있는. 조국당엔 조국만 있고, 이게 아무래도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뭐 유력 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해도 이제 경쟁자가 좀 어느 정도의 어떤 재미를 만들어 준다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김두관 후보가 별로 힘을 못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인지 발언 수위는 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불리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를 하나회에 빗댔던데 네. 이거 약간 거의 금기 단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그러니까요. 예. 뭐 그 12.12 쿠데타의 그 주역들이 이제 하나회인데 예. 이제 그 더민주 혁신회를 하나회에 빗댔는데 저는 그 뭐 이제 이쪽은 군부였고 이쪽은 이제 운동권 세력인데 비슷한 측면이 있죠. 예.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아. 자기들만 똘똘 뭉치고. 뭉쳐갖고 우리가 우리가 잡아갖고 우리끼리 다 해먹자 뭐 이런 식의 예. 것들. 그다음에 타인들에 대해서 단순히 배타적인 게 아니라 거의 그 존재를 인정을 않는 네. 뭐 그런 것들 아닙니까? 예. 다 낙인 찍어가지고 없애야 될 그 대상으로 이렇게 낙인 찍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행태가 비슷한 측면들이 충분히 있죠. 근데 사실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럼 김두관 후보의 말이 별로 대중적으로도 반향을 못 얻는 건 왜일까요? 아니 그 민주당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보면은 이게 이제 권리당원 당원 투표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90% 정도 나타난다는 거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하면 그래도 김두관 후보 그 지지율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뭐 후보가 3명이나 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저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1위를 김민석이 할 거냐 정봉주 후보가 할 거냐 이 정도의 좀 관심인 것 같은데 김민석 후보가 원래는 4위 정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가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누적 투표 2위로 오르더니 네. 이번에는 1위까지 올라선 이런 상황인데 네. 이거는 당연히 뭐 명심이 작동했다, 통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그 최고위원회 경쟁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다 찐명들 아니에요. 예. 다 찐명들이에요.
그냥 친명도 아니고 예, 다 찐명. 찐명들인데 찐명의 순도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네. 순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내버려둬도 될 텐데 콕 수석을 누가 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표가 딱 찍었잖아요. 예. 김민석이 해야 된다. 근데 뭐 그쪽에선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모든 최고위원 후보를 우린 다 소개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더라고요. 근데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 정치에서 순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좌석 배치도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는 조금 이따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이제 조국 대표와의 2시간 번개 회동 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 김민석을 콕 집어갖고 수석으로 하라는 거. 그러니까 10월 그 1심 재판 그 이후를 대비하고 있구나.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예. 10월에 위증교사 보니까요. 이제까지 최근 5년 동안 그 위증교사 그 판례를 봤더니 4분의 3, 한 76% 정도가요. 네. 그 정치인으로 따지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더라고요. 5년간의 판례를 봤더니요. 5년간의 판례를 네. 봤더니 최근 5년간의 예. 위증교사 그 판례를 봤더니 한 76%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 하니까 그때에 맞춰서 뭔가 그 지금 미리 포석을 깔아두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미리 포석이라 함은 본인 부재 시에도 그렇죠. 자리를 좀 지키고 네. 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좀 유지하고 있을 만한 사람들로 채워놔야 한다. 그렇죠. 바로 지도부가 그거죠. 무너지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한 거죠. 뭐 원내대표 박찬대야 뭐 확실하게 이제 가려울 때 코도 이렇게 좀 긁어주고 네. 뭐 그런 분이니까 뭐 더 바랄 나이가 없고 예. 수석 최고위원이 또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근데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보다도 정치의 어떤 시작한 건 훨씬 좀 빠르고 본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치 역사도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할 만한 2인자로 남아 있을 사람인가요? 그게 굉장히 말이죠. 민주당 역사에서 상징적 장면이 될 거예요. 김민석과 이재명은 학번으로 따지면 파리학번 동기입니다. 네. 그 김민석은 서울대 총학생 회장을 했고 이른바 운동권의 스타로서 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 30대 중후반인가 배지를 달고 그냥 그야말로 라이징 스타였어요. 예. 정치권에. 네. 그랬던 김민석이 지금은 개딸 거기에 이제 그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죠. 예. 거기에 기대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386 운동권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김민석이 네. 이제는 그 개딸 전체주의에 의거해서 거기에 기대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는 없다. 예. 이렇게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상징적인 네. 장면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까 조국 대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각각 SNS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가 자꾸 이간질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래된 네. 한 팀이다 뭐 이런 거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2시간 회동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또 페이스북에 또 거의 동시간대에 나란히 올렸더라고요. 올렸군요. 네. 이게 이제 2조 공조가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조 공조의 이 핵심은 뭐냐?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합이다. 야합이다. 이게 동맹은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순수한 어떤 뭐 좀 거룩하지는 않더라도 누가 봐도 좀 공적인 뭐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합칠 때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둘 다 사법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새는 개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쑥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오로지 탄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해 보면 탄핵 말고는 뭐가 안 풀려요. 네. 그래서 이제 2조 간의 어떤 그 거리감이 굉장히 이렇게 없어진 것 같고 동병상련이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2시간 동안 아마도 이제 윤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조기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두 사람의 이제 공통의 문제의식이 거기 가 있다. 탄핵 야합이
2조 탄핵 야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앞으로도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번개회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앞으로도 두 사람의 어떤 만남의 장면 이런 네. 거 좀 자주 연출이 되겠네요. 자주 연출되고 이제 그 조국 당에서 바라는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예. 이런 것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궁금해진 건데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옆방을 쓰게 된 건가요? 지금 뭔가 방을 뭐 약간 양보해주고 뭐 이런 게 있던데. 한동훈 대표가 통크게 양보를 해가지고요. 예. 그 조국 당에서 원하는 대로 다 쓰라고 양보를 해줬어요. 예. 근데 왜 양보를 하신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쪼잔하게 뭘 합니까? 예. 예. 그럼 조국 대표랑 한동훈 대표는 언제쯤 만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고 지금 민주당은 대표가 정확히 공석인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거기다가 아마 실무진에서 뭐 연락을 기별을 넣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뭐 만날 수 없다. 방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방부터 빼라. 예. 뭐 점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뭐 어디 국회 본관에서 무슨 점거를 하고 뭐 한다는 예.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인들이 뭐 돈 예. 주고 산 방이 아닌데. 그리고 국회 예. 사무처에도 다 배정을 해줘갖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뭐 불법 점거 하고 있는 양.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시절에 그 습관과 그 언어 그게 그대로 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점거하고 있다. 그러면은 방을 뭐 양보를 해주셨으니까 조만간에 두 사람도 좀 만나는 자리가 있겠네요. 뭐 조국 있겠죠. 대표와 근데, 한동훈 예. 대표. 예. 뭐 방까지 속 시원하게 이제 시원하게 정리해 줬는데. 예. 한동훈 대표의 그 구상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보면은 야당을 상대로 한 메시지도 내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당내 뭐 당 리더십을 세우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좀 어떤 이슈를 던질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생 이슈는 이제 선점해서 갖고 가는 거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야당의 탄핵 특검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인가. 예.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가는 겁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 좀 망가진 보수를 제대로 좀 기능할 수 있는 보수로 좀 혁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세 가지를 되찾아야 됩니다. 보수의 유능함, 네. 유능함, 그다음에 품격, 유능, 품격, 헌신 예. 이 세 가지를 되찾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유능, 품격, 헌신. 헌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원래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특검법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거를 받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네. 말들이 나와요. 만약에 민주당이 받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좀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도한 독소 조항이 그 들어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 멍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에 대한 멍군으로서 예. 기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자체를 인정을 않는 특검 반대. 네. 근데 이제 한동훈 편 멍군은 그렇게 해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막기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계속 재표결만 할 수는 없으니. 제3자 특검이라고 하는 대안을 내는 거예요. 예. 대안을 내는데 이게 이제 두 번 이제 재표결 실패하고 폐기된 거 아닙니까? 이제 8월 국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이번에 장군하고 나올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데 뭐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 당내 분열의 뭐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일부에서는 그런 분석도 하던데 잘못 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죠. 왜 한동훈 대표가 대안 내놓은 게 사실상 두 수를 내다본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럼 이번에도 민주당이 뭔가 했을 때 두 수를 내다본 거를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도 됩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예. 어떤 수를 들고 나올지를 보고 예.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기존의 특검만을 들고 나온다. 아니다. 한동훈 표 그 특검에 조금 가까워진 근접한 들고 그거를 나온다. 나온다. 뭐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당내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 잘못된 특검을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은 뭔지 그렇게 뭐 전략을 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의원과 정치예보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